태초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결코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의 열망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황제로 추앙받는 것이다. 전쟁을 영원히 끝내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지배자가 필요하다. 피가 얼마나 흘러도 그는 그 일을 해내야 한다. 자신의 힘으로 인류를 위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야 한다. 상대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더라도 이 남성과 맞서면 결과는 오직 죽음뿐이다. 많은 이들이 그를 악마로 여기며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그를 저주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면 말이다. 폭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사람들의 비명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가장 강력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쓰여지고 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는 여전히 외로운 존재였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다. 황제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으나 누군가가 그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기도했다. 그렇게 그는 눈을 뜨게 되었고 외로운 왕은 젊은 부부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 그 소녀는 아토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처음엔 주위의 모든 것이 낯설어 혼란스러웠. 그는 앞에 있는 두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아토는 자신이 죽고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던 한 사람이 지금은 갓 태어난 아기의 몸으로 고통받고 있다니. 그의 어머니는 앨리스, 아버지는 존이다. 처음 아기를 키우는 부부지만 그들은 아토를 잘 돌봐주었다. 모든 것이 꽤 괜찮았다. 하지만 이 몸에 있는 동안 아토는 전혀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 작은 불만이 항상 젊은 왕을 괴롭혔고 가끔은 대변을 보기도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여전히 기쁘게 기저귀를 갈아주었다. 이는 아토에게 이 몸이 마치 감옥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 그는 여러 번 이 모든 것이 꿈이길 바랐다. 하지만 그 기이한 일들은 계속되었다. 그렇지만 몇 가지는 그 젊은 왕의 흥미를 끌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이전 생에서는 가질 수 없었던 힘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의 어머니도 놀라운 회복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 세계에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힘이 존재했다. 아버지의 일상은 괴물을 처치하고 동료들과 함께 주변의 것을 알아가는 것이었다. 아토는 항상 사람들을 관찰하려 애썼다. 지식은 힘이며 이 사회에서는 개인이 무기를 소유할 권리가 있다. 그저 그것만으로도 위험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빠르게 힘을 얻고 싶어 했다. 불편한 날들은 계속되었다. 어머니는 자주 아들을 재우지만 아토는 더 많은 것을 탐험하고 싶었다. 하지만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기분은 결코 나쁘지 않았다. 이전 생에서는 평온한 잠을 꿈꿀 수조차 없었으니 암살자들은 여전히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아토는 이제 스스로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부모님을 매우 기쁘게 했다. 그들은 아들을 작은 아기라고 부르곤 했는데 아토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왕의 존엄성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렇게 불리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몇 개월이 지났지만 아토는 여전히 이 이름에 익숙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외부 세계를 탐험하는 것에 비하면 작은 문제였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토를 재우러 갈 때 그는 조용히 앨리스를 밖으로 유인하고 스스로 바닥으로 내려갔다. 손과 발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되니 이 일은 꽤 쉬웠다. 아토는 어머니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최대한 빨리 기어가려 애썼다. 그는 깨달았다. 다행히 집 안에는 자신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서재가 있었다. 지식이 바로 무기이며 결국 젊은 왕은 그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그는 카센 대륙,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세 개의 왕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첫 번째는 땅속에 널리 퍼져 사는 드워프족이다. 그 다음은 숲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엘프 왕국이다. 마지막으로 그의 가족이 살고 있는 사핀 왕국이다. 인간의 왕국은 가장 인구가 많다. 이 나라는 이전의 나라처럼 군주제를 따르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차별점이 있다. 왕좌는 강탈의 대상이 아니라 상속받는 것이다. 이전 생과 비교할 때 이 세계는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본 정보 외에도 아토는 부모님이 사용하고 있는 힘에 관한 책을 발견했다. 기술이 발전하지 않은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마법이었다. 여기서 메인은 부모가 사용하는 힘이 만화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화를 조종하는 능력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유전된다. 100명 중 1명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내부의 힘을 활성화하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아우멘터와 컨주러라 불린다. 그의 아버지는 전사처럼 자신의 몸을 강화하는 형태로 만화를 사용한다. 아우멘터는 사용자에게 엄청난 힘과 높은 방어력을 부여한다. 컨주러는 만화를 외부로 방출하고 이를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다. 어머니도 한 번 해본 적이 있지만 그녀는 일반인보다 특별한 것 같다. 힘을 조종하는 데 있어 핵심은 만화 코어이다. 마법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춘기 초부터 청소년기 말까지 깨어나는 과정이 필요하다. 몸속에 잠재된 만화 조각들을 하나의 지점으로 모으고 동시에 만화를 소환하면 한 사람이 마법사가 될 수 있다. 이전 생의 민도 비슷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토는 이를 기라고 부르며 젊은 왕이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잠재적 힘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기의 중심이다. 그는 이전 생의 지식을 활용하여 이번 생의 무기로 만들고 싶어 했다. 만화는 집중하며 잠재된 만화 조각들을 모으고 있었지만 어머니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그렇게 아토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로 들어 올려졌다. 앨리스는 아들이 뭔가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메이는 훈련하는 것이 발각된 줄 알고 걱정했다. 알고 보니 아토가 방귀를 뀌었기 때문이다. 처음엔 자신이 이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래를 만져보니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젊은 왕은 이렇게 집중하고 있었던 자신이 바지를 더럽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이 몸이 마치 감옥 같다는 생각을 했다. 시간이 지나 아토는 이제 2살이 되었고 어머니는 아들의 변화에 대해 일기장에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앨리스에게 아토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로 호기심이 가득하고 특별히 울지 않는 착한 아이였다. 하지만 그 부부가 걱정하는 것은 아토가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지금 밖에서 존이 아들에게 검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아토가 나뭇가지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아들이 재능이 있다고 칭찬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 점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에게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토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거냐고 물었다. 아토는 겨우 걸음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런 훈련을 시키다니. 이 시기에 미는 부모 사이의 권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다. 존은 아내에게 반항할 용기가 없었다. 아토는 이 세계가 모계사회로 운영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성장하면서 아토는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마을에 데려갔다. 새로운 것들을 탐험하며 그는 기뻐서 연신 소리를 질렀고 어머니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아들을 이곳저곳 데려다 주었다. 무기를 통해 젊은 왕은 이 나라의 발전 정도를 기술로 평가할 수 있었다. 또한 여기에는 이전 생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한 물질들이 존재했다. 가장 특별하고 매력적인 것은 확실히 마법이었다. 오늘은 자신이 조용히 찾고 있었던 어떤 정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 오후까지 놀다가 아토는 졸음이 밀려왔다. 그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었다. 몇 가지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결국 그는 불만이 없었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는 것이 이런 기분이구나. 알아차렸다. 오후 내내 놀다가 결국 그 아이는 졸음에 사로잡혔다. 아토는 부모님이 자신에게 쏟는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온몸으로 느꼈다. 불편한 점도 몇 가지 있었지만 결국 아토는 불평할 게 없었다. 이런 게 부모님이 챙겨주는 기분이구나. 전생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그땐 태어난 지 몇 주 되지 않아 보육원에 버려졌고 그곳에서 자랐다. 같은 처지의 친구들과 함께. 아토는 항상 어머니를 간절히 바랐다. 그리고 지금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 어머니 옆에 있다는 따뜻함이 이렇게 편안할 줄이야. 앨리스는 아들이 자주 침대에서 몰래 나와 책을 읽는다는 사실을 이미 눈치챘다. 아토의 눈이 시장에서 새로운 것들을 보며 반짝일 때마다 아마도 모험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나 보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언젠가 아토가 성장하면 아버지처럼 세상 곳곳의 신비로운 것들을 마음껏 탐험하길 바란다. 어머니는 아들이 평온하고 순탄한 길을 걷길 원한다. 다음 날 아토는 옆에 늘 살아있는 교과서, 같은 아버지가 있어 정말 행운이라고 느꼈다. 매일 아버지가 훈련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전사라 마법에는 서투르다. 어머니도 이 점은 인정하지만 체력에서는 누구도 흠잡을 데 없다. 이 광경을 본 아토는 당장 해보고 싶었지만 낮잠 시간이 다가와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아토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발휘해 설득했다. 바로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 앨리스를 홀리는 것. 처음엔 거절했지만 아토가 조르는 모습에 결국 승낙했다. 어린 왕자도 이번에 이겨서 기뻤다. 지난 2년 동안 아토는 무수한 지식과 경험을 쌓았다. 가장 큰 수확은 몸 안에 많아 핵이 형성된 것이다. 숨겨진 여러 조각들이 하나로 모여 거대한 힘을 만들어냈다. 이 과정은 엄청난 집중력을 필요로 했다. 전생의 기억을 유지하며 노력한 끝에 마침내 보상을 받았다. 마지막 조각을 모은 후 아토의 만화 핵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큰 폭발이 일어나 부모님이 밖에서 영향을 받았다. 등 무상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달려왔다. 하지만 두 부부가 본 것은 3살도 안 된 아토가 각성한 모습이었다. 이것이 큰 진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무 기둥이 떨어졌다. 위험을 무릅쓰고 어머니가 몸으로 막아냈고 아버지도 재빨리 반응해 모두 날려버렸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아토는 처음으로 부모님의 걱정을 느꼈다. 무의식 중에 매는 크게 울며 엄마를 불렀고 가족 모두 아들의 무사함에 눈물을 흘렸다. 전생의 기억 일부를 떠올리자 그때 매는 사신에게 쫓기고 있었다. 심의회는 즉시 사형을 선고했지만 집행을 미루고 그가 아내와 아이들을 고향으로 데려가게 했다. 그는 황제에 맞섰으니 자신은 괜찮지만 가족은 아무 잘못 없으니 용서해달라고 간청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보다 더 두려운 일일지라도 심의회는 받아들이지 않고 황제가 비치자 길잡이라며 이런 사소한 문제로 폐를 끼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청년은 계속 간청했지만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즉시 처형되었다. 심의회는 그레이라는 왕이 직접 나서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의 자비심으로 여겼다. 그 이유는 이후 내용 생략. 죽음은 영원한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암살자조차도 임무를 마치고는 고개 숙여 감사했다. 깨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아버지는 싸움용 장갑을 준비해 주었지만 거절당했다. 이 작은 몸으로 근접 전투를 벌인다면 적에게 닿기도 전에 반드시 죽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두 부자는 나무검을 들고 연습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민이 너무 뛰어나서 스승에게 배울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앨리스는 아들을 멀리 보내고 싶지 않아서 반대했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가르쳐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듀이논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들의 재능이 너무 뛰어나 자신이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까 두려웠습니다. 제대로 된 스승이 있으면 훨씬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마법 분야에 대해서는 자신이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낫돌이 만화로 강화된 것을 배워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겨우 4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직 어른이 아닌데 말입니다. 이는 민의 미래를 위해서이며 결국 엄마는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낫돌이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아이가 낯선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매우 슬펐습니다. 반호는 아들이 정말 귀엽다는 것에 동의했지만 아내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원활한 해결을 위해 민은 부모에게 모두 함께 가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두 사람은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의 모험가 팀이 그들을 데리러 왔고 민은 낫돌이라고 소개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전에 집을 부순 날 바로 이 사람들이 와서 수리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트윈 혼스라는 팀의 일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결혼하기 전 이 팀에 있었으므로 모두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민이 기억할 수 있도록 낫돌이란 이름을 포함해 아담, 엔젤라, 댄, 헬렌, 자스민의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모두가 이 신중하고 재능 있는 소년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동의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함께 이사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다. 며칠 후 아버지의 모험자 팀이 그들을 데리러 왔고 민은 자신을 아토르라고 소개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전에 그의 집을 부숴버린 그들이 바로 이들이다. 그들은 트윈혼스라는 팀의 일원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결혼 전에도 이 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이다. 그들은 아담, 안젤라, 댄, 헬렌, 그리고 제스민의 이름을 소개해 주었고 모두 이 똑똑하고 재능 있는 소년을 매우 좋아했다. 모두는 가족을 새로운 집으로 호위하며 학업을 준비하는 길에 나섰다. 이번이 그가 이 세계에서 경험하는 첫 장거리 여행이었다. 비록 이동수단은 이전 생과 같지 않지만 부모님과 함께여서 매우 즐거운 기분이었다. 도착하기 전에 모두가 잠시 멈춰서 쉬었다. 토르가 들은 바에 따르면 목적지는 시루스시였다. 그는 새로운 집에 대한 기대감과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주변에는 많은 야생 동물들이 있어 안전하지 않았다. 다행히 팀원들의 능력이 뛰어났다. 제스민, 아담, 헬렌은 아버지와 같은 아우멘터였다. 안젤라 아줌마와 댄 삼촌은 어머니와 같은 주류였다. 이 팀은 구성원 간의 유대감이 강해 협력이 매우 잘 되었다. 그는 스스로도 빨리 강해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저녁이 되자 늑대 덕분에 가족은 맛있는 저녁을 즐길 수 있었다. 지금은 여정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아토르는 요구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 고기는 매우 신선했다. 오늘 사냥한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많이 드실 수 없었다. 그래서 미는 걱정이 되었다. 남편의 손에 상처가 있는 것을 본 앨리스는 회복을 하기로 했다. 이를 알게 된 다른 모든 팀원들은 밖에서 경계를 하며 누가 지켜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녀의 능력은 이 세계에서 매우 특별했다. 마법사인 어머니는 에머라고 불리며 매우 희귀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숨기는 경우가 많았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외진 곳에 사는 이유도 이러한 능력을 숨기기 위함이었다. 회복이 끝난 후 아담은 잠자기 전에 몸을 풀자고 제안했다. 그 기회를 이용해 아토르의 능력을 점검하고 싶어 했다. 그는 창을 사용하는 전사로 이번 전투에는 많은 불리한 점이 있었다. 어린아이일 뿐만 아니라 신체와 힘이 모자람으로 접근 방법을 찾아야 했다. 모두가 꽤 신나는 모습이었다. 자신이 노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외딴 곳에서 사는 것도 이 능력을 숨기기 위함이다. 회복이 끝난 후 아담은 잠자기 전에 몸을 풀어보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아서의 능력도 확인하고 싶어 했다. 그는 창을 사용하는 전사로서 이 전투에서 너무 많은 불리한 점이 있었다. 어린아이인 만큼 몸과 힘을 다루기 위해 접근 방법을 찾아야 했다. 모두가 꽤 흥미로워 보이는 것을 보고 그는 자신이 4살짜리 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궁금해졌다. 적들은 전혀 자비를 베풀지 않았고 그는 전력을 다해 싸워야 했다. 아서는 발의 만화를 활성화시켜 속도를 증가시키자 아담은 크게 놀랐다. 한순간에 적의 뒤로 돌아가 베어버리려 했지만 반격을 당하고 말았다. 너무 어린 몸이었기에 힘의 영향을 받아 날아가 버렸다. 다행히 엔젤라가 마법을 사용해 다른 이들을 보호하려 했다. 아담은 아서가 괴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만약 다치게 되면 자신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스민은 아서의 움직임에 매우 흥미로워하며 방금 전에 메인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움직였는지 물었다. 아서의 눈빛을 보며 젊은 왕은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들의 여정은 다음 며칠 동안 꽤 순조롭게 진행됐다. 아서는 모두에게 책에서 배우지 못한 많은 것을 가르침받았다. 그들의 여정은 다음 날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토르는 모두에게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많은 새로운 것들을 배웠다. 또한 그는 제스민에게 발에 만화를 주입해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이 기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날 이후로 토르는 항상 이 누나에게 감시를 당하게 되었다. 다음 날은 민의 생일이라서 그 누나가 선물을 주러 왔다. 그것은 토르에게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가르쳐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의 칼이었다. 그의 새로운 무기는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특별한 디자인이었다. 사람들은 제스민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흔치 않게 보았다. 앨리스는 아들이 너무 귀여워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했다. 계속 가려고 하던 중 민은 갑자기 어머니가 이상한 조짐을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갑작스럽게 모두는 강도에게 공격당했다. 그들의 수는 많아 이곳을 모두 둘러싸고 있었다. 목표는 여성과 어린이였다. 민은 이런 자들이 어느 세계에나 존재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전투가 빠르게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토르를 안심시키며 엄마가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마. 모두 함께 협력해서 강도들을 대처하자고 말했다. 개인의 능력에서 그들은 당연히 완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불행히도 적의 수가 너무 많고 각자의 힘은 한계가 있다. 레노는 빨리 쓰러졌지만 여전히 두 모녀가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강한 모습을 보였다. 특별한 능력에 대해 알게 되면 더 위험해질 것이기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머니를 먼저 데리고 가라고 부탁하고 이곳은 모두가 지키겠다고 했다. 처음에는 싸우고 싶었지만 충분한 힘이 있다고 들으니 어머니의 배에 아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매는 따르기로 했다. 이 모든 것은 태어날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형과 누나들은 두 모녀가 도망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그는 모든 것을 빼앗긴 자신이 이제는 빼앗기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아마 이것이 지난 생의 인과응보일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그때 한 마법사가 공격 마법을 시전했다. 아토는 이를 감지하고 즉시 어머니를 밀쳐냈으며 자신은 떨어졌다. 최소한 그를 끌고 가고 싶었기에 칼을 던졌다. 두 분은 즉시 마법을 활성화해 그를 지키려 했지만 시간이 없었다. 이 순간 매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또한 한때 자신을 암살하려 했던 자의 간청이 떠올랐다. 그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에 후회하지 않았다. 가장 아쉬운 것은 부모님을 다시 볼 수 없을까 두려운 것이었다.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돌보고 싶었다. 저녁이 되어 아토는 갑자기 깨어나 자신이 죽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 순간 거대한 생물이 나타났다.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맨의 이름을 알고 아침 인사를 건넸다는 것이다. 거대한 생물 앞에서 맨은 이것이 무엇인지, 왜 자신이 여기에 있는지 의문을 품었다. 눈앞에 적을 쓰러뜨려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토는 유인당했지만 뛰어들자마자 간단히 밀려났다. 그 생물은 그가 아직 미숙하다고 말하며 자신이 맨의 동맹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그 후에 일어나서 작은 과일을 따러 갔다. 아토는 여전히 두려워하며 그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정중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몸이 허용하지 않았다. 여기 떨어진 탓에 그의 몸은 거의 부서져 있었다. 다행히도 목숨을 유지하고 있어 감사해야 했다. 검은 생물은 제대로 먹지 않으면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겠다고 요구했다. 그 말을 듣고 매는 노란 과일을 집어들어 씹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 부모님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기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정보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먼 곳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두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 소식에 매는 매우 기뻐했다. 아토는 최소한 자신이 어머니와 태아를 안전하게 도와줄 수 있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괴물의 모습인 노파에게 감사하며 그녀의 이름이 실비아라고 듣게 되었다. 어떤 기억이 두 여성에 대한 것이 떠올랐지만 바로 사라졌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남주인공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는 최대한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기에 실비아의 말을 잘 따르며 충분히 먹고 자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이곳은 주변에 많은 괴물들이 있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그는 애쉬의 숲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야생의 영역과 법을 넘는 존재들이 있었다. 다행히 실비아는 그를 위해 훈련하여 스스로 위험에 맞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었다. 또한 이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힘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다. 매는 그 말을 듣고 훈련을 시작했다. 스승을 찾아가는 도중에 이렇게 훈련받게 되다니 좋기도 했다. 이상한 것은 이 노파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신의 몸에 상처가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강력한 존재와 싸운 적이 있을 것이다. 그 형체와는 대조적으로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따뜻한 존재였다. 체력을 단련하는 동안 매는 뛰어난 만화를 발산하여 실비아를 기쁘게 했다. 그녀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아토는 놀라워했다. 그녀는 손에 마법을 사용하며 동시에 만화를 집중하고 있었다. 마치 하늘을 날며 동시에 마법을 시전하는 듯했다. 할머니 몸에는 강력한 무언가와 싸웠던 상처가 남아있었어요. 그 괴물 같은 모습과 달리 의외로 따뜻해서 마치 어머니 같았죠. 체력 단련을 하면서도 매는 뛰어난 만화를 발산해 시비아를 만족시켰어요.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물으니 아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할머니는 손에 마법을 쓰면서 만화를 집중시키는 중이었어요. 마치 날면서 연료를 보충하는 것처럼요. 사람들은 만화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에너지를 집중하고 사용하는 것을 따로 나누어 생각해요. 하지만 할머니 말로는 인간을 제외한 다른 생명체들은 모두 이게 가능하다고 하네요. 특히 마나비스라는 괴물은 마법을 쓰는 게 숨쉬기만큼 자연스러운 존재였죠. 맨에게 그런 힘을 원하냐고 물었고 당연히 맨은 동의했지만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힘을 얻으면 무엇을 할 건지 물었죠. 젊은 왕자는 부모님이 도적들에게 희생당한 기억을 떠올리며 분노에 불타올랐어요. 입 밖으로 자신의 적들에게 죽음을 안기겠다고 다짐했죠. 이것이 바로 전생의 성격이었어요. 결과는 할머니가 한 방 때려서 맨을 깨우쳤죠. 또한 아토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가르치지 않겠다고 했어요. 특히 방금처럼 원한 가득한 얼굴을 한 아이에게는요. 맨은 반박했죠. 적을 이기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며 전생에도 항상 그렇게 해서 정상에 섰다고요. 할머니는 맨의 머릿속에 항상 다른 사람을 이기는 생각뿐인 걸 보고 정말 그게 즐거운지 물었어요. 시비하는 맨이 방금 전 보여준 힘이 천지를 파괴할 정도였다고 느꼈어요. 백룡도 피해를 줄이려 애썼지만 그 때문에 시비아가 수세에 몰렸죠. 그녀는 이 손이 원한다면 그를 쉽게 찢어버릴 수 있지만 반대로 부드럽게 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 소년에게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물었다. A는 두려움에 땀을 흘리며 그녀가 부드럽기를 원한다고 대답했다. 분노와 증오는 쉽게 타오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불필요한 폭력이 생겨날 수 있다. 그때는 쾌감이 느껴지겠지만 이후에는 더욱 증오가 커지게 된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런 인간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이 실비아에게 드러난 듯한 기분이 들었다.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힘을 얻은 후 무엇을 할 것인지 물었다. 이번에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이 떠올랐다. 젊은 왕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듣고 실비아는 매우 만족하며 그에게 만점을 주고 훈련 과정을 시작했다. 신이 바뀌어 다른 곳으로 전환되었고 실비아와 비슷한 형태의 존재가 두 사람의 위치를 찾으려 하고 있었다. 전생의 기억이 떠오른다. 그때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그레이 왕은 여전히 최고 의회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 그는 단지 명목상의 왕일 뿐 전쟁의 도구에 불과했다. 그 늙은이는 맨의 업적을 찬양하며 그것이 자신과 국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다. 그레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떠났고 왕위를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그 후 A는 만화 집중 기술을 주도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스승의 말에 따르면 이 힘을 마스터하면 마법의 잠재력이 더욱 확장될 것이라고 했다. 비록 서두르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조급해지지 말고 만화를 마음대로 조종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전생의 그레이는 많은 축복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강한 의지가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해주었고 그는 몸속의 기를 활용하는 기술로 무적이 되었다. 현재 젊은 왕은 만화를 기묘하게 조정하는 능력을 익혔고 실비아와 함께 축하하려고 달려가려다가 그녀에게 돌아가는 길에 돌에 부딪혀 날아갔다. 그의 몸은 스승의 힘에 의해 억제되어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요구받았다. 좁은 틈으로 보니 다른 존재가 스승과 비슷한 신체로 여기 있었다. 실비아는 그가 자신의 위치를 찾은 것에 대해 칭찬했다. 그의 몸에 있는 상처에서 나는 피냄새가 그를 이끈 것 같았다. 그 존재는 따라오라고 요구했지만 그렇게 쉽게 될 리가 없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는 즉시 공격을 감행하며 실비아를 굴복시키려 했다. 실비아는 파괴의 굴을 막아냈지만 오래된 상처가 아물지 않아 완전히 불리한 상황이었다. 맨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실비아는 정신적 교감을 통해 자신이 괜찮다고 전했다. 그래서 그는 적과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실비아는 자신을 한계로 몰아넣어 새로운 형태를 탄생시켰다. 무서운 괴물에서 그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졌다. 드래곤의 숨결은 강력했지만 그 남자는 다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이 힘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자신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비아는 자신이 너무 행복하게 살아왔음을 강조하며 지금은 이불을 챙기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느꼈다. 그 남자는 분노하며 파괴적인 힘을 지닌 구슬들을 계속해서 쏟아냈다. 위험을 감지한 그녀는 시간을 멈춰 아토를 먼저 보내기로 했어요. 아토는 불려나가 스승님의 진정한 힘을 목격했죠. 이 모습에서 신비아라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되었어요. 아토는 그녀가 용이냐고 물었고 시간이 많지 않아 스승님은 순간이동 문을 열어 아이를 탈출시켰어요. 문은 예상보다 먼 곳으로 연결되었지만 스승님은 맨이 혼자 돌아올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실비아는 이동 포탈을 열어 그가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했다. 포탈이 예상보다 먼 곳으로 연결되었지만 그녀는 맨이 스스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그 힘을 무엇에 사용할 것인지 다시 물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비아는 맨에게 깃털을 보관하고 조심스럽게 다루라고 부탁했다. 그녀가 그의 몸에 힘을 주자 맨은 이상한 문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언젠가 그가 이해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며 지금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다. 서로가 작별해야 할 시간이 되었지만 매우 아쉬웠고 다른 방법은 없었다. 그녀는 함께한 시간이 즐거웠다고 말하며 그는 스승을 보호해야 할 존재로 여겼다. 그런데 적 앞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 사실에 눈물을 흘렸지만 이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위로받았다. 매는 자신이 한 말에 놀랐고 자신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다. 더 이상 지난 생에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소중한 가족이라고 말했다. 스승은 그에게 좋은 어머니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매는 그를 할머니로 부르길 원했다. 이 말에 실비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다시 한번 그렇게 따뜻하게 부르는 것을 듣고 싶어졌다. 아토는 즐겁게 할머니 라고 불렀고 두 사람은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실비아는 감사의 말을 전한 후 너무 늦기 전에 그를 밀어내며 이동 포탈로 들어갔다. 갑자기 그는 남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지만 그냥 다른 차원으로 끌려가고 말았다. 시간이 흐른 후 결과적으로 하얀 용이 강력한 공격을 받아 즉시 쓰러졌다. 그를 보며 적은 가까이 다가가 이것이 죽을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듯 실비아는 가까운 거리에서 강력한 한 방을 날려 보석이 부서지게 했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고 누군가의 감사의 소리가 들렸다. 실비아는 임무를 완수했기에 모든 것을 그에게 넘겨주었다. 순간 이동문 안에서 그는 그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아토는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러나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이 세계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그 슬픔을 미소로 바꿀 수 있길 바랐다. 그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실비아는 말했다. 지금은 그렇지만 미래엔 미엔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이것은 실비아의 바람이었고 그는 순응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할머니는 그가 해낼 것이라 믿었다. 왜냐하면 그는 최고왕이니까. 하지만 마음속에 과거처럼 분노와 증오를 품지 말라고 당부했다. 빛이 미엔의 새 삶을 비추길 기도했다. 그를 그레이 왕이라 부르며 그는 모든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렇게 아토는 낯선 곳에서 눈을 뜨고 눈물을 흘렸다. 실비아의 말을 이해한 그는 이제부터 이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결심을 했다. 갑자기 누군가의 도움 요청 소리가 들렸다. 말없이 아토는 다리에 힘을 모아 나무 위로 뛰어올라 상황을 살폈다. 그는 인신매매범들이 엘프 소녀를 둘러싸고 있는 장면을 발견했다. 그들은 그녀가 값어치가 높다고 생각해 팔 계획이었다. 목적을 달성한 이들은 오래 머무르지 않고 떠났다. 이 장면은 미엔에게 부모님이 공격받던 기억을 떠올리게 해 분노를 일으켰다. 하지만 실비아의 충고 덕에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렇게 그는 도둑들을 뒤쫓으며 기회를 엿봤다. 해질 무렵 그들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 멈췄다. 아토는 따라가도 도시로 돌아올 수 있을지 몰랐지만 무엇보다 소녀를 위해 빨리 움직이고 싶었다. 청년은 명상을 하며 밤이 내려 도둑들이 방심하는 순간을 기다렸다. 아토가 세 마리의 늑대를 바라봤는데 이상하게도 늑대들은 순종적이었다. 아마 마법 덕분이라 생각해. 그는 이를 최대한 이용해 주의를 분산시켰다. 도둑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다가왔다. 바로 그 순간 한 명이 아토에게 찔려 쓰러졌다. 덕분에 그는 다음 적을 제압할 칼을 얻었다. 아직 어린 몸이라 싸움은 그를 금세 지치게 했다. 그때 다른 한 명이 그를 발견했다. 아토는 즉시 마무리하지 못해 그가 동료들에게 마법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상대는 그가 어린아이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미엔을 귀한 물건으로 보고 생포에 팔 생각이었다. 상대가 무언가를 하려 하자 아토는 조심스레 대응했다. 상대가 돌진하자 젊은 왕은 피했지만 반격은 효과가 없었다. 상대가 꽤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칼을 던지려 했지만 붙잡혔다. 그 틈을 타 상대는 아토를 차 멀리 날려버리고 번쩍 들어올렸다. 저항해도 소용없다며 말했지만 아토는 불꽃 마법을 발동해 탈출에 성공했다. 상대는 고통스러워 미엔을 살려두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그는 아토에게 끝내줬다. 남은 자는 이 광경에 애원했지만 아마도 많은 죄를 지은 자들이라 용서받지 못했다. 일이 마무리되고 나서야 아토는 그 소녀에게 다가가 구했다. 그녀는 매우 두려워하며 자신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아이를 보고 놀랐다. 나도 그렇다며 이전 생에서 알던 사람이 떠올랐다. 밖으로 나온 엘프 소녀는 아토의 팔 상처를 보고 걱정했다. 아토가 또래와 대화하는 것은 처음이라 쑥스러웠다. 그는 소녀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둑들의 시체를 가렸다. 어린아이니까 그런 광경은 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신도 어린애라며 혼나기도 했다. 도둑들에 대해 묻자 그녀는 그들이 사고로 죽은 것처럼 가장했다 말했다. 짐을 정리한 후 아토는 소녀를 두고 돌아가려 했지만 막혔다. 누가 그럴 수 있겠는가? 사실 소녀는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워서 집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쁜 자들은 따라오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 했다. 소녀는 아토가 귀여운 자신을 숲에 혼자 두려워한 것을 나무랐다. 미에는 이 숲의 엘프의 집이니 두려울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녀는 부모님이 어린아이 혼자 다니면 나무 괴물이 잡아먹는다고 말해 걱정했다. 집 가는 길을 묻자 반대 방향으로 가리켰고 거리는 알지 못했다. 아침에 놀다가 길을 잃었다고 했다. 아토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여자라서 어쩔 수 없이 데려다 주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젊은 왕은 부모님과 재회하기 전까지 시간이 더 걸리게 됐다. 처음에는 3마리 늑대를 조종해 빨리 가려 했지만 방법을 몰랐다. 소녀는 늑대들을 풀라고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했다. 아토는 공격받을까 걱정했지만 소녀는 이 늑대들이 매우 온순하며 나쁜 자들에게 이용당하는 것뿐이라 말했다. 게다가 그녀는 숲의 주민이라 늑대가 굶어 죽는 걸 그냥 볼 수 없었다. 늑대들을 풀자 바로 돌아갔다. 아토는 이 모습을 보며 기뻐하며 소녀와 함께 집으로 향했다. 다음 날 아침, 둘은 새로운 도전을 계속했다. 다행히 테시아는 납치 사건을 완전히 잊었다. 강물 건너기 등은 할 수 없어 매번 아토가 업어넘겼다. 그러다 뜻밖의 일이 일어나 그가 큰 고통을 겪었다. 두 사람 모두 배고파서 4명의 악당이 남긴 음식을 가지고 수프를 만들어 먹었다. 그러나 맛은 그리 좋지 않았다. 말린 고기와 소금만 있었으니 채소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토르는 스비아가 정성껏 챙겨주던 날들을 떠올리며 그녀를 구해주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다. 테시아는 이런 음식을 잘 먹지 않지만 걸어다니기 위해서라도 힘을 내려고 했다. 토르는 항상 영양만 섭취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식사가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테시아는 뭔가 달콤한 것을 먹고 싶다고 말했다. 역시 어린아이답지만 이러한 점이 아토르에게는 테시아를 더 귀엽게 보이게 했다. 토르는 왜 그녀가 엘사 숲에 왔는지 물었고 가족과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같은 처지에 있어 기뻐했다. 젊은 왕은 엘프의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물었다. 테시아는 자신의 곳은 매우 즐겁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항상 바빠서 자신은 자주 할아버지와 가정부와 놀아야 한다고 했다. 길을 가면서 그들은 귀여운 작은 생물들을 만났다. 한참을 가다 보니 토르는 나무에 올라가서 주변을 살폈다. 목적지는 아직 멀리 있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엘레나에 대한 단서가 전혀 없는 채로 계속 걸어갔다. 토르는 주변에 날아다니는 벌레를 보며 물어봤다. 테시아는 이곳에는 신기한 생물들이 많이 있다고 대답했다. 사람들은 불빛을 신호로 사용하고 놀기도 한다고 했다. 젊은 왕은 이렇게 어린이들이 노는구나 생각했다. 계속 이동하면서 테시아는 만화를 각성한 후 스승에게 배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아토르는 약간 질투가 났다. 자신도 학교가 없냐고 물었지만 테시아는 잘 모르겠다며 대답했다. 아마 이 세계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발전하지 못한 것 같았다. 아토르는 갑자기 한 마리의 늑대가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약간 걱정했다. 밤이 되어 울음소리가 들리자 그는 그들을 처치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테시아에게 안으로 들어가자라고 했지만 그녀는 거부하며 외부에서 경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자신이 스비아에게 받은 알이 어떤 종류인지 궁금해하며 자기 자신에게 물었다. 얼마 후 테시아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불렀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남자아이와 함께 자지 말라고 했지만 토르가 자신을 구해줬으니 옆에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 거절하며 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녀는 그가 밖에 있으면 나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다고 계속해서 이유를 붙였다. 토르는 그녀가 귀신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깨닫고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 테시아는 이렇게 말하며 둘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주장했지 자신이 귀신을 무서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토르에게 안에서 꼭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만약 화장실에 가고 싶다면 반드시 자신을 깨워서 같이 가야 한다고도 했다. 두 사람은 아토르가 인간의 왕국에서 온 이야기를 하며 계속 대화했다. 테시아는 그곳 남자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를 듣고 흥미로워했다. 그는 모두가 변태라고 하고 아내가 많다며 충격을 받았다. 왜 그런지 물어보니 그는 자신이 이야기했다고 했지만 엘프족에도 비슷한 변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변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다. 사람들은 누구나 아내가 많지 않으며 부유한 자나 귀족들만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말을 마친 그 순간 친구는 곧장 잠이 들었다. 이유를 알 수 없이 몸속 만화 핵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일으켰다. 테시아는 걱정하며 약초를 구하러 갔고 나무에 기대어 쉬었다. 그러나 통증은 줄지 않았다. 그는 소녀가 걱정할까봐 숨겼다. 바로 그때 전날 쫓아오던 늑대가 다가왔는데 공격할 줄 알았지만 대신 막 사냥한 돼지를 선물했다. 소녀는 늑대들이 매우 영리하다고 설명했다. 저녁이 되자 고기가 있어 두 사람은 기분이 좋아졌다. 자라는 나이에 고기는 필수니까. 테시아는 약초를 찾지 못했지만 대신 부족 사람들이 자주 먹는 영양가 높은 버섯을 발견했다. 아토도 믿고 먹었는데 결국 계속 방귀를 뀌었다. 소녀는 너무 강력해서 그렇게 된 것 같다며 미안해했다. 모든 일이 해결되고 두 사람은 웃으며 함께했다. 다시 텐트 안에 앉아 속마음을 나눈다. 친구는 잠들기 전에 책을 읽어주는 걸 좋아한다고 했다. 인간 왕국에 관한 이야기들은 그녀를 매료시켰고 언젠가 그곳에 가보고 싶다는 꿈을 키웠다. 하지만 인간 왕국에서는 모두가 나쁜 짓을 한다는 소문에 엘레노아 주민들은 다른 종족을 믿지 않았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아쏘는 먼저 잠들었고 테시아는 자신이 오빠를 돌보는 언니처럼 느껴졌다. 그 다음 날도 내면의 아픔은 계속되었지만 다행히 친구 집에 거의 도착했다. 며칠간 서로 친해져서 민을 아띠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는 거부하지 않았는데 시골에서 온 자신 같은 사람에게 친구가 생긴 것만으로도 기뻤다.
그는 장난스럽게 그녀를 혼자 화장실 가기 겁내는 아가씨라고 놀렸고 그녀는 화가 나서 가버렸다. 그렇게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말을 하다니. 계속 이동하다가 결국 입구가 나무 몸통 안에 있다는 걸 발견했다. 아쏘가 조금 두려워하자 테시아가 나서서 안내하며 안으로 데려가 구경시켜주려 했다. 순간 이동문을 통과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나 그 아이 덕분에 급히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 순간 아쏘는 붙잡혀 무슨 일인지 전혀 몰랐다. 침착해진 후에야 이곳이 엘프 왕국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테시아가 너무 순진해서 경계를 늦춘 것이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무엇인가 해보려 했지만 대답이 없었다. 아쏘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에 분했다. 전생에 이미 겪었어야 할 일을 또 겪게 되다니. 군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테시아가 나서서 막았다. 그들은 인간을 악한 존재로 여겼다. 테시아는 단호히 그를 풀어달라 했고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상황이 해결되는 듯 했는데 군인들은 아쏘가 공주를 세뇌했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한 목소리가 울려 퍼져 모두를 멈추게 하고 아쏘를 풀어주라고 명령했다. 그는 이번 일을 비난하지 않았다. 인간이 공주와 함께 나타났다면 경계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었다. 그는 전 임금보란으로 엘레노아 왕국의 전 국왕이었다. 친구의 신분을 알게 되자 그녀는 이미 아쏘에게 말한 줄 알았다며 순진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그녀의 부모님도 도착했고 그녀는 그들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다. 현 국왕은 인간이 여기 있는 것을 보고 병사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아버지는 나서서 어떤 종족이든 간에 이 아이는 자신의 손녀를 구하고 데려온 사람이라며 무턱대고 죽일 수 없다고 말했다. 테시아도 아쏘가 자신을 구했으니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했다. 심지어 아버지를 초대해 아쏘를 궁으로 데려가 성대한 대접을 하자고까지 했다. 동의하기도 전에 그녀는 친구의 손을 잡고 달려나갔다. 보란왕은 아쏘에게 앞으로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하라고 당부했다. 갑자기 아쏘는 이 인물에게서 알 수 없는 힘을 느꼈고 그 역시 그를 감지했다. 두 아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거리로 달려나갔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모두가 왜 인간이 왕국에 있는지 의문을 품었다. 엘프는 매우 평화롭고 단순한 삶을 사는데 책에서 조사한 바로는 예전 인간과 엘프가 충돌한 적이 있고 지금도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다. 직접 이런 광경과 독특한 엘프 건축물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친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때 그녀의 눈빛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더구나 아픈 내면은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이전 대사 없음? 매 순간, 매 초가 경계심을 놓지 말라는 자신에 대한 다짐이었다. 궁전에 발을 들이자 수많은 시녀들이 공주의 귀환을 환영하며 인사했다. 소녀는 생명을 구해준 은인들을 잘 돌봐달라 부탁했고 아트가 더 이상 악인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매는 그녀의 낙관주의가 오히려 그들을 난처하게 만들 뿐이라 생각하며 그에게 좋아하는 음식이나 놀이를 물었다. 그러나 매는 오히려 앞서 있었던 납치 사건을 보고하려 했다. 빠르게 처리하고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아버지도 동의했다. 아트는 공주가 아직 자리에 있어 방에 들어가지 않았고 좋지 않은 기억을 떠올릴까봐 걱정했다. 테시아는 어릴 적부터 아낌없이 사랑받아 원하는 것은 부모가 막지 못했다. 아트에게 앉아 빵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자고 요청했다. 매는 잠시 멈칫하며 이렇게 해도 되냐고 자문했다. 엄마와 할아버지는 아버지보다 부드러워 웃음으로 받아들였다. 국왕은 자신을 안두인이라 소개하며 테시아의 아버지라고 말했다. 왕비 마리오와 전 국왕도 함께 있었다. 아트도 예절을 갖춰 자신을 소개했다. 작은 마을 사핀 왕국 출신이라 왕 앞에 서는 것이 영광이라고 했다.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예절을 안다는 점에 아버지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것은 전생부터 다른 이들로부터 예절을 배워왔기 때문이었다. 아는 척하는 것은 아이로 취급받지 않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 그는 가족이 도둑에게 습격당해 흩어진 이야기를 대략 전했다.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부가 아니었다. 그리고 테시아의 구조 요청 소리를 들은 부분으로 넘어갔다. 딸이 노예상에게 납치된 것을 아는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다. 아버지는 이게야말로 야만인의 행위라 생각했다. 그러나 아트가 설명하길 노예상은 직업이지 종족이 아니라고 했다. 전 국왕은 맨이 어떻게 조카를 구했는지 교섭이나 간청을 했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솔직히 자신이 적들을 죽였다고 말했다. 어린아이지만 마법사라서. 아트가 악당을 모두 쓰러뜨렸다고 들은 테시아는 기뻐했지만 두 병사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아이가 할 수 없다고 여기고 공주를 속여 침입한 거라 생각했다. 맨은 주인들이 알아서 해결하게 조용히 있었다. 전 국왕 비리아는 병사들을 제지하며 세 번째 말은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테시아도 그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확신했다. 직접 납치범들이 자신을 팔려 했던 걸 들었기 때문이다. 왕비는 어린 공주를 안아주며 무사 귀환을 다행으로 여겼다. 국왕도 그 말을 믿었다. 아트는 자신이 도둑에게 습격받고 이곳에 오게 된 사정을 계속 말했고 지금은 가족과 재회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매니 공주를 구한 대가로 돌아가길 원한다고 생각했다. 두 종족 사이의 깊은 원한을 알면서도 그가 제안을 한 것이 신기했다. 하지만 아트는 그런 원한 때문에 엘프들이 인간을 야만인처럼 멸시하며 자신도 야만인처럼 다뤄질까 두려워한다고 했다. 안두인은 반박하지 못해 웃음을 자아냈다.
하지만 두 종족 간의 앙금은 쉽게 풀릴 수 없었다. 테시아는 아버지를 노려 맨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했다. 하지만 사핀 왕국과 연결된 차원문은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 5년마다 한 번만 열렸다. 내년까지 기다려야 해. 너무 멀었다. 아트는 슬펐다. 다행히 국왕은 그를 집으로 데려다줄 사람을 보내는데 동의했다. 맨도 고개 숙여 감사했다. 지금은 휴식을 허락받았지만 통증이 심해 어떻게 쉬겠냐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후 그는 목욕하며 쉬도록 방으로 안내받았다. 통증이 점점 심해져 자신이 무슨 병인지 궁금했다. 시비 할머니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밤에 바람을 쐬러 나가니 통증이 좀 가라앉아 원인을 찾고 싶었다. 공주의 부모님은 위에서 즐겁게 놀고 있었다. 이 장면은 그에게 존과 앨리스를 떠올리게 했다. 부모님이 잘 지내는지 몰라 걱정하며 그들도 강한이 살아 돌아올 거라 생각했다. 아트는 자신이 돌아가면 환영받을지 궁금했다. 전생에 너무 많은 사람을 해쳐 이번 생에서는 용서를 구하지 않으려 했다. 소녀가 맨을 보고 달려왔다. 그가 시간을 뺏은 것이냐고 물으니 테시아는 자신보다 키도 크다며 아이 취급하는 게 화났다. 아트에게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이 무례했던 점을 사과하러 왔다. 그는 과거의 원한이라 탓하지 않았다. 부모님이 걱정된다며 그녀에게 시간을 내어 애정을 쏟으라 조언했다. 테시아는 그가 가족과 재회한다면 자신과 같을 거라 생각했다. 아트는 자신 때문에 강도를 당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M은 방으로 돌아가 씻고 쉬었다.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있어 자신이 도대체 무엇에 걸렸는지 궁금해졌다. 실비아가 지도해 주었다면 좋았을 텐데. 밤에 그는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며 훨씬 기분이 나아졌고 통증도 조금 줄어들었다. 아토는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계속 둘 수는 없었다. 높은 곳에서 그의 친구의 부모는 즐겁게 놀고 있었다. 이 장면은 그를 존과 앨리스가 생각나게 했다. 부모님은 잘 지내고 있을까? 내심 생각했다. 그들이라면 반드시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아토는 자신이 돌아가면 부모님이 반갑게 맞아줄지 의문을 품었다. 지난 생에서 너무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쳤기에 이번 생에서는 용서를 구할 수 없었다. 그의 친구가 맨을 보자마자 급히 달려왔다. 그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의 시간을 방해한 건가? 라고 물었다.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그는 테시아가 매우 화가 나 있었다. 분명히 자신이 맨보다 더 크다. 여기까지는 아트에게 사과하러 온 것이라고 말하며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이 무례하게 행동한 것에 대한 사과를 전했다. 그는 이건 과거의 원한이라며 원망하지 않았다. 테시아는 부모님이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알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권유했다. 지금은 나와 같은 기분일 거야. 이 말은 아렌이 확신할 수 없었어. 자신 때문에 팀이 강도에게 공격받았으니까. 지금 부모님이 자신이 없어서 슬퍼하고 계실까 고민하게 돼. 가족을 지키지 못한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친구가 위로해주며 당연히 부모님은 아들이 곁에 없으면 슬퍼할 거라고 말했지. 그리고 곧 그리워해야 할 사람과의 작별을 생각하게 되었어. 슬픈 감정이 드는 중이야. 그때 주변이 빛나는 광경이 펼쳐졌어. 이 장면은 두 아이에게 즐거움을 주었고 아래는 부모님이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지. 이제 그가 깨달은 것은 자신의 과거의 어둠이 이성을 삼켜버렸다는 것이야. 과거와 싸우는 일은 현재의 삶에 대한 믿음을 잃게 만들었지. 그래서 아렌은 그동안 의심했던 테시아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었어. 반딧불이에 매료되어 있던 중 갑자기 누군가가 친구를 공격했어. 반사적으로 아렌이 막았고 곧바로 상대를 쳐냈지. 알고 보니 그건 친구의 할아버지였어. 그는 왜 손자를 죽이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 할아버지는 웃으며 아렌에게 손에 쥔 것이 단순한 반딧불이일 뿐이라고 말했어. 그는 실제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아렌을 속였던 거야. 반응을 보고 그는 이제 민이 잡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게 된다. 테시아는 할아버지에게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부탁하며 민은 그가 싫어하는 사람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할아버지는 그가 이곳에 온 이유를 잘 알고 있었고 오랜만에 흥미로운 인물을 만났으니 그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는 나무로 만든 검을 만들어 손녀를 다른 곳으로 보내 서로 힘을 겨루게 한다. 민 역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할 상대가 필요했다. 전투가 시작되었고 민은 주도권을 잡았다. 그러나 모든 공격은 전왕 보렌에게 가볍게 피해졌다. 그는 이 노인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고 만화를 강화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속도는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기회를 잡아 젊은 왕은 자신을 초월하려 하며 더 빠르게 공격하려고 한다. 싸우는 동안 그는 점점 차분함을 잃어갔다. 하지만 여전히 테시아를 지킬 힘이 남아있었고 과거에 싸웠던 수많은 맹수들의 눈빛이 떠올랐다. 날카로운 이와 발톱이 내려칠 때 그것은 본능에 따라 움직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 미는 그런 야수의 상황에 처해 있었기에 전력을 다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덕분에 그는 전 왕에게 한 점을 기록하며 놀라움을 안겼다. 두 번째 라운드를 시작하려는 순간 할아버지의 손녀가 다가와 충분하다고 말하며 그를 멈추게 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요청하며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할아버지가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는 칭찬을 받으며 영광스러워했지만
결국 할아버지는 그를 제자로 삼으려 했다. 재능 면에서 민은 평범한 아이를 훨씬 초월했지만 그는 여전히 부모에게 소식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민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부모에게 전할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민이 동의하기도 전에 역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 장면을 보며 전 왕은 민이 야수의 의지를 상속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민을 제자로 삼고 싶어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죽을 것이다. 민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가슴이 찢어질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자신의 몸 안에 한 마리 야수의 존재를 느끼며 그게 자신의 두려움의 현신인가 생각했다. 고통 속에서 테시아가 그를 깨웠다. 민은 그녀가 자신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했다. 알고 보니 그녀 덕분에 그는 눌려 있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공주를 괴물처럼 비유했다. 테시아는 화가 나서 옷 갈아입으라고 요구하며 할아버지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민에게 정말 자신이 여기서 놀아도 되는지 물었다. 민은 잘 모르겠다고 답하며 부모가 괜찮는지 먼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할아버지에 대해 존경의 말을 하며 그녀를 놀리기도 했다. 그는 테시아를 테스라 부르기를 원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편하다고 말했다. 밖에서는 왕이 민을 제자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아버지에게 다시 생각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인은 이런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만을 일으키거나 엘프 부족의 전통을 어지럽히더라도 개의치 않는다며 그냥 그 소년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테시아는 민이 가족의 은인이라고 외쳤지만 아이처럼 꾸지람을 받았다. 현재의 국왕은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두 아이를 차에 태워한 친구를 만나러 가게 했다. 젊은 왕은 스승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노인이 기뻐했고 이어서 민이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있는지를 물었다. 민은 이런 상황이 평범하다고 느끼며 곧 일어날 일에 따라 태도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공주는 오늘처럼 일찍 일어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졸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또한 테시아는 앞으로 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싶어 했다. 그녀는 왕국의 유일한 후계자로서 매우 고독한 환경에서 자랐다.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상처 입혔는지 모른다. 그 결과 현재까지 테시아는 주변과의 거리를 두기 위해 벽을 쌓아왔다. 그러나 민 곁에 있을 때 그녀는 항상 웃고 있었다. 그 모습에 할아버지는 매우 기뻐하며 마치 오랜만에 손녀가 웃는 모습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민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야 했다. 민은 할아버지가 믿음직스럽다는 느낌이 들어 꽤 놀랐다. 잠시 후 그들은 도착했다. 전 국왕이 이렇게 직접 집에 찾아온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다. 누군지 궁금해하던 중에 노인 보리안이 문을 차고 들어가며 안에 있는 사람에게 큰 소리로 나오라고 외쳤다. 두 아이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자 노인이 귀를 기울이자 할머니가 문을 열고 얼굴을 부딪혔다. 큰 소리로 부르고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것이었다. 소개하자면 그녀는 리니아라는 오래된 친구이자 특별한 마법사였다. 민은 그녀가 어머니와 비슷한 마법을 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민은 환영해준 것에 감사하며 자신의 소원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민이 너무 공손하다고 느끼며 다른 엘프들과는 다르게 그를 집으로 초대했다. 그곳에는 다양한 종류의 책이 가득했다. 이로 인해 할머니는 누구보다도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민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그녀가 부모와 연락하는 방법이었다. 할머니는 그 노인이 민을 매우 아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예언가이기 때문에 민이 특별하다는 것을 바로 알았다고 말했다. 어떤 것들은 심지어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니아는 여전히 단편적인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었다. 오늘 민은 단지 부모와의 연락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러자 첫 번째 단계로 리니아는 민에게 물을 자세히 바라보게 하며 부모를 떠올리라고 했다. 리니아는 특별히 차별하지 않고 직접 집으로 초대했다. 이곳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책들이 있었고 이는 그녀가 누구보다 깊은 지식을 지녔음을 증명했다. 맨이 가장 궁금했던 것은 그녀가 어떻게 부모님과 연락할 수 있게 도와줄지였다. 아트가 노인과의 호칭법을 알게 되자였다. 할머니는 웃으며 그가 이 아이를 아주 귀하게 여긴다고 짐작했다. 자신은 예언자라 맨이 특별한 존재임을 곧바로 알아챘다.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지만 리니아는 그의 불완전한 과거와 미래를 감지할 수 있었다. 오늘 그는 단지 부모님과 연락하려 온 것이 아니었다. 현재 그들의 삶이 어떤지 알고 싶었다. 첫 단계로 아트는 물그릇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의식을 집중해 부모님을 떠올리도록 했다. 한 손으로는 엄마의 기억을 받아들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물 위에 그 모습을 비추고 있었어. 마치 아빠, 엄마와 대화하는 듯한 모습이었지. 그에게 엄마는 언제나 따뜻한 빛을 내뿜으며 걱정할 때는 이마를 찌푸렸고 아빠는 영혼의 눈을 가진 편안하고 친근한 성격의 사람들이 이끄는 매력적인 리더였어. 지금 두 분은 아이를 잃은 슬픔을 잊으려 새 집으로 이사했지. 오늘은 우연히도 아토의 생일이었어. 그 생각만으로도 두 사람의 얼굴엔 깊은 슬픔이 드리웠지. 아이가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두 부부는 절망에 빠졌어. 다행히 주변에는 좋은 동료들이 있어 위로해 주었고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두 사람은 극복하려 했었지.
서로를 탓하던 중 갑자기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 그는 자신이 아직 안전하며 엘프족의 왕국 엘레노아에 있다고 말했지. 특별한 마법으로 연락 중이라는 걸 알리며 지금 바로 돌아가고 싶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 하지만 부모님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심각하지 않다고 안심시켰지. 병이 나으면 바로 돌아올 테니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자책하지 말라고 했어. 그 말을 들은 엄마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어. 언제 또 연락할 수 있을지 몰라 더욱 소중한 순간이었지. 아들은 두 분의 건강을 잘 챙기라고 부탁하며 자신이 부모님을 매우 사랑한다는 말을 전한 후 눈물을 흘렸어. 그 일이 있고 나서 아토는 보란 장로를 스승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어. 며칠 후 대화 중 테시아는 부모님이 아토를 여기 두길 원치 않는다고 꾸짖었지. 할아버지께서 손녀를 지지해서 두 부부는 두 아이가 함께 지내는 것을 허락했어. 만약 사람들이 뭐라 하면 아토가 직접 자신에게 배운 제자라고 공표하면 된다고 했지. 자신이 책임질 테니까 왕도 이에 대해 사과하며 맨을 가족처럼 받아들이기로 했어. 투양은 태도가 바뀐 것을 느꼈는데 맨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두 사람을 바라보았지. 그는 이 왕이 아빠 앞에서는 약하고 딸과는 화해했다고 짐작했어. 테시아는 친구를 데리고 밖에 나가 놀자고 했고 허락받았지. 두 아이는 집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함께 거리를 거닐었어. 궁에서 공지가 내려져 맨에게 시비 거는 사람이 없었지. 맨은 이런 놀러다니는 경험이 처음이라 친구가 사탕 사러 가자고 초대하는 것도 기뻐했어. 하지만 여전히 문제아들이 있었는데 같은 또래 아이가 자주 테시아를 괴롭혔지. 미는 기가 막혔고 공주도 너무 많이 만나면 상처받을 거라 조언받았어. 이런 식으로 놀러다니는 기분을 즐기고 친구가 사탕을 사러 가자고 초대하는 것도 있었지. 하지만 이곳에는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는 놈들이 있어. 같은 나이의 소년이 테시아를 자주 괴롭히고 아레는 할 말을 잃었어. 공주는 너무 상처받지 않도록 아랫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라고 조언받았지. 그 소년은 아렌을 괴롭히려 했고 그는 금발 소녀의 이름에 놀라는 척하며 그 이름이 동물의 이름인 줄 알았다고 했어. 그 말을 들은 소년은 아렌을 멍청하고 무식하다고 비난했지. 그 소년의 놀림에 화가 난 테시아는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어. 아렌이 단어놀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페리스는 그가 자신을 비웃고 있다는 걸 알고 도전장을 내밀었지. 공주는 그를 말리려 했지만 귀족이라도 이렇게 뽐내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지. 자신의 명예를 짓밟힌 그는 여전히 싸움을 원했어. 주변 사람들은 흥미를 느끼며 이곳에서의 결투가 명예의 전투임을 알았지. 그래서 테시아는 심판 역할을 맡았어. 전투가 시작되자 예상대로 페리스는 아렌에게 주먹을 맞고 조용히 넘어졌지. 아렌은 상대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몰랐고 아직 상대가 더 강할 줄 알았거든. 친구는 기쁘게 아렌의 손을 잡고 떠났고 그는 점점 그녀에게 끌리게 되었어. 아렌은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즐길 시간을 가지려고 했지. 장로보라는 아렌에게 훈련 과정이 매우 가혹할 것이라고 미리 경고했어. 그는 자신의 내면의 괴물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했고 이는 마치 자신이 용액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과 같았지. 결국 미래는 매우 힘들겠지만 충분한 인내와 노력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극복하고 큰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믿었지. 첫 번째 교훈은 만화의 고통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었어. 아렌은 여기 오기 전 가족과 함께 항상 연습해왔고 그 외에도 할머니와 함께 했다고 친구에게 신나게 이야기했지. 두 아이는 함께 성장할 마음가짐을 가졌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렌은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 고통이 몸을 괴롭혀도 상관없이 말이지. 몇 년 후 맨은 친구의 정성 어린 보살핌 아래 훨씬 성장해 있었다. 오늘은 테시아의 부모님이 중요한 회의 때문에 먼 곳으로 떠나야 했다. 아, 토는 호기심에 찬 눈빛을 보였다. 친구는 그런 그에게 빵을 건네며 아침을 내가 준비했으니 고마워해야 해. 아름다운 너에게 말이지. 라고 농담을 던졌다. 두 사람은 여느 때처럼 매일 훈련을 이어갔다. 전 왕자와 공주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했는데도 한마디 감사 인사도 듣지 못해 불만이었다. 너무 과격한 두 사람을 본 스승님은 오늘 훈련을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 아, 토의 힘과 결의는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다. 스승님은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된다고 판단했다. 두 손자는 시합을 마친 뒤 마법 지식을 복습하기로 했다. 만화를 안정시키고 그가 자신의 만화를 안정시킨 후 그는 땅, 물, 불, 바람 중 하나의 원소를 배울 수 있다. 어떤 원소를 배울 수 있는지는 각 종족에 따라 다르다. 엘프는 바람을 다룰 수 있으며 땅과 물 또한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 인간인 엠은 네 가지를 모두 배울 수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의 원소에만 재능이 있다. 드물지만 여러 원소를 다룰 수 있는 사람도 있다. 테시아는 엠이 마법을 사용하는 동안 몸을 단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장로는 그는 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엠의 만화 속에 잠재된 괴물의 의지는 매우 강하다고 덧붙였다. 지금도 에이터는 가끔 고통을 겪고 있다. 그 괴물의 의지가 그의 몸과 영혼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동시에 고통의 원인이 되었다. 현재 그는 만화를 자신의 몸에 통합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얻었으므로 이제는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시아는 그가 충분히 견딜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내가 때릴 때도 아프다면서? 라고 웃으며 물었다. 이 소녀는 9살 때 만화를 깨우쳤다.
일반적으로 엘프는 10세의 만화를 깨우치면 재능이 있다고 여겨지므로 테스야는 확실히 특별한 존재이다. 그 이후로 그녀는 매일 M과 함께 훈련을 시켰다. 스승은 이제 그 안에 잠든 괴물의 의지를 깨우기 위해 진행하기 시작했다. 성공한다면 그는 더 이상 고통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고 나와 같은 진정한 괴물 조련사가 될 것이다. 그는 만화가 소모될 것이라고 미리 경고했다. 듣기에는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만 뜨거운 느낌이 날 것이다. 그렇게 스승은 에이터에게 자신의 괴물의 에너지를 주입했다. 다음 순간 에미 몸 안에 잠재된 괴물의 의지가 깨어났다. 그러나 그것은 두 사람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강해. 즉시 튕겨나갔다. 에이터는 몸 안에서 폭발하는 힘에 의해 반격을 당했다. 옛 왕은 M의 몸속에 있는 괴물의 의지가 드래곤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M은 기절하여 오후까지도 깨어나지 못했다. 스승은 걱정스러워하며 그의 곁에서 지켜보았다. 그는 젊은이와 그의 몸 안의 괴물의 의지 사이의 연결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그는 신비아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것이 드래곤이라고만 말했다. 듣고 나서 스승은 매우 놀랐다. 그 전설의 생물은 수천 년 전부터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목격했으므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그는 제자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누설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M의 몸속 드래곤의 의지는 여러 세력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4개월 후 M이 이곳을 떠날 수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원래는 2년 후에야 이동의 문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새 왕국의 아이들이 서로 교류하도록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는 그가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에이더는 갑자기 슬픈 감정을 느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매우 좋았고 테스야만이 그의 친구였기에 이제 이별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다. 스승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걱정하지 말고 일찍 자라. 내일부터는 더 힘든 훈련을 해야 할 거야. 라고 말했다. 그의 손녀도 이해했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날 밤 M은 남은 시간이 겨우 4개월이라는 생각에 잠을 잘 수 없었다. 갑자기 신비아가 준 알이 unexpectedly 깨졌다. M은 두려웠지만 안에는 매우 귀여운 생물이 있었다. 분명히 드래곤이었지만 뭔가 다르게 생겼다. 그것은 매우 똑똑해서 에이터가 하는 말을 즉시 이해했다. 기분이 좋던 참에 갑자기 그 젊은이가 물리쳐져서 비명을 질렀다. 상처 뒤에는 드래곤의 신성한 표시가 나타났다. 마치 그것이 그를 주인으로 받아들인 듯 했다. 또한 이 관계는 두 사람이 입을 열지 않고도 텔레파시로 소통할 수 있게 해주었다. 에이터는 이 작은 드래곤을 양자로 삼기로 하고 신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는 신비아로부터의 상속으로 여겨졌다. 두 사람은 이후 피곤하여 잠에 빠졌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방을 지나가다 매우 귀여운 검은 생물을 발견하게 되었다. 테스야는 신비아를 붙잡아 놀기 시작했지만 신비아는 저항했다. 주인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여서 작은 드래곤은 매우 화가 났다. 테스야는 이런 생물을 본 적이 없어서 끊임없이 신비아를 유혹했다. 에이서는 친구에게 그걸 사냥꾼의 눈으로 보지 마 라고 경고했다. 새로운 애완동물을 스승에게 자랑했을 때 그는 그것이 드래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계속 충격을 받으면 곧 죽을 것 같다. 괴물과의 동화가 알이 부화하게 만든 원인이었다. 에이터는 전설적인 생물인 드래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아무도 이런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며 단지 신비아이를 보기 드문 생물로 생각할 뿐이다. 괴물의 의식을 깨웠으므로 오늘의 훈련은 매우 달라질 것이다. 그는 만화의 핵과 괴물의 핵을 동시에 훈련해야 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스승과 함께 연습하는 것이었다. 스승은 괴물의 형태로 변신하여 M은 큰 위협을 느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태에서 M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옛 또한 후오는 마치 스쳐가는 바람처럼 느껴졌다. 그가 이렇게 공격하면 그는 반항할 수 없었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스승의 몸속 괴물은 검은 표범으로 바람을 다루는 능력이 정점에 달했으며 고급 마법을 사용하여 소리를 조작할 수 있었다. 그의 이동은 소리 없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런 상태의 단점은 많은 힘을 소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설명이 끝난 후 그들은 기본적인 수준에서 전투를 시작했다. 며칠 후 M은 몸속 괴물의 의식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고 가슴의 심한 통증은 사라졌다. 바람 조종 능력을 익히며 고급 마법으로 음향을 조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의 발걸음은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상태는 체력 소모가 엄청나다는 단점도 있었다. 설명이 끝나자 두 손자는 기본 단계에서부터 싸움을 시작했다. 며칠 후 맨은 몸안개수의 의지를 완전히 체득해 가슴의 극심한 고통이 사라졌다. 뿐만 아니라 스승님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게 되었다. 이곳에서의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쉼없이 수련에 집중하는 동시에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자 했다. 다음날 휴일에는 두 사람이 밖에 나가 산책했다. 처음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페리스가 다시 와서 시비를 걸었다. 이전에 한 대 맞은 뒤로도 그 젊은이는 맨의 이름을 잊지 않았지만 토는 그가 누군지 전혀 몰라 금발 청년을 짜증나게 했다. 페리스는 맨이 기억하게 하려 두 번째 결투를 신청했고
마치 첫 번째 때처럼 한 대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공주도 맨에게 다시 소개하며 기억을 돕고 맨은 웃으며 그와 악수했다. 사실 페리스는 아토와 놀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고 이제야 겨우 기회를 잡은 것이다. 새 친구는 서로 다른 왕국 아이들과 교류할 예정이다. 공주인 테트는 위험을 피하려 집에 머물러야 했다. 페리스가 그녀를 약하다고 부르자 그녀는 한 대 때려 문제를 분명히 했다. 민은 어쩔 줄 몰라 친구를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는 공주에게 주민을 때리지 말라고 경고했다가 자신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음을 깨달았다. 테트는 곧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슬퍼했고 맨에게 혼난 데다 울면서 도망쳤다. 작은 용은 이를 보고 아버지에게 뭔가 하라고 권했다. 밤이 되자 맨은 불빛을 들고 그녀의 방으로 찾아갔다. 두 사람은 숲속으로 들어가 마음을 나눴다. 모두가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만 아토는 그곳이 진실의 장소라고 생각했다. 납치범을 만나면 그냥 도망치면 된다고 생각했다. 또한 예전에 친구가 되었던 늑대들이 몇 마리 있었기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별을 바라보며 잠시 앉아있다가 테트가 졸리다고 하자 귀신이 두려워져서 웃음을 자아냈다. 그녀는 인간 왕국에 대해 물었지만 민은 잘 모른다고 답했다. 외딴 지역에서 살고 있어 도시를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 여기서 계속 살지 않냐고 묻자 그는 가족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대답했다. 4개월의 기한도 끝나가니 스승님과 모든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했다. 옛 왕도 그에게 에랄리스 가문의 나침반을 주었다. 이걸 가지면 다음에 오더라도 잡힐 걱정이 없을 것이다. 테시아에 대해 묻자 부모님도 슬퍼 보였다. 잠시 후 이동의 문이 열렸고 테트는 자신을 배웅하러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다음 순간 그녀는 뛰어와서 그에게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라고 조언했다. 민은 자발적으로 그녀를 포옹하며 자신이 매우 외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로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그가 문을 지나 나오자 민은 엘프족을 대표하는 세 사람과 작별 인사를 했다. 그렇게 그는 부모님과 동생이 살고 있는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연 사람은 그의 사랑스러운 여동생 일리노였다. 몇 년 만에 만난 부모님은 그 아들이 나타나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앨리스는 그 앞에 있는 남자가 자신의 아기 아들인지 재차 확인해야 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고 두 사람은 기뻐했다. 여동생은 부모가 낯선 사람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멍해졌고 부모에게 울지 말라고 조언했다. 다른 걸로 멋있지 않냐는 것이다. 예전 존이 자신에게 동생이 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며 주인공은 그녀를 돌보며 함께 있고 싶었던 마음이 이제 현실이 되었다. 일리노는 엄마에게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며 흥미로워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 물었다. 일리노는 어머니께 형이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뻐했으며 두 사람이 아들의 건강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했다. 이전 통보 이후 아무 말도 없었기에 부모님께 자신이 완쾌됐음을 알려야 했다. 앨리스는 아들에게 이것저것 물으며 귀여운 딸을 데려와 형과 친해지라고 했다. 자는 밤마다 그들은 맨이 어렸을 때 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신비는 일리노를 꽤 좋아해 친해지려 했다. 가족 모두는 맨이 낭떠러지에 떨어진 후 겪은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다. 부모님을 신뢰하지만 그는 신비아와 접촉한 사실을 숨겨 위험을 피하고자 했다. 그래서 아토는 이야기를 변형해 무의식 중에 마법을 사용해 살아남았다고 전했다. 그 후 테시아를 만나 엘레나 왕국에서 병을 치료했다고 덧붙였다. 어머니는 그 병이 재발할지 몰라 걱정했다. 그는 너무 일찍 많아 핵을 깨워 아직 안정되지 않은 탓이라고 안심시켰다. 부모님께 많은 사실을 숨겨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무서운 일들로 가득하다. 강해지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검은색 작은 친구도 괴수의 자손임을 알게 되었다. 신비의 어머니는 심하게 다쳐 거의 죽을 뻔했고 자신은 구하지 못해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위로가 되었다. 이야기를 마치자 존은 아들의 만화 핵 단계가 어디쯤인지 물었다. 앨리스는 토가 막 도착했는데도 싸움을 벌이려 했다며 꾸짖었다. 그는 아버지의 현재 일을 알고 싶어 했다. 르노는 현재 헬스티 경매장 경비대 훈련관이라고 답했다. 아버지의 만화 핵은 현재 짙은 주황색 단계이며 곧 노란색으로 돌파할 예정이었다. 자신이 엔터이기에 매일 수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이것이 아버지의 힘이 성장한 이유일 것이다. 분명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미는 자신도 많아 핵이 연한 빨간색 단계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의 따라잡혔다고 했다. 어머니도 듣고 아들을 칭찬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일리노는 좋은 말을 들으면 꼭 따라하는 습관이 있었다. 토의 실력을 확인하고 싶어 듀엔노는 아들을 밖으로 내보내 시합을 제안했다. 화목한 가족 모습을 보며 맨은 매우 기뻤다. 역시 집만큼 좋은 곳은 없었다. 그때 주인과 아내, 아이들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다. 두 친구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분이 자신을 고용하고 도와준 경매장 주인이라고 소개했다. 빈센트 아저씨는 매니에게 바르게 인사하자 놀라며 진짜 쟤네 아들이 맞는지 다시 확인했다.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비아는 자신의 딸 릴리아를 맨에게 소개했다. 릴리아는 맨과 나이가 비슷해 친구가 될 수 있었다.
검은색 작은 괴수를 보고 너무 귀엽다며 다가와 인사했다. 주인이 있는 자리에서 뒤엔 노는 민과 아토가 정원을 망치고 있으니 양해를 부탁했다. 두 아버지와 아들이 시합을 자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이곳이 넓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밖에서 빈센트 아저씨는 매니마나 핵이 연한 빨간색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말을 농담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앨리스는 단호하게 그렇다고 확신했다. 내 아들이 진심이야. 어릴 적부터 이미 각성했거든. 명문 학원의 천재조차도 그 정도는 아니야. 주인공도 모두에게 설명하는 게 좀 걱정됐어. 진짜 빠른 성장의 이유는 몸 안에 있는 괴수의 의지를 동화시켰기 때문이야. 레노는 아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자신있게 조언해. 이제는 예전과 확연히 달라졌으니까. 아내와 아이가 위험에 처한 후로 더 강해져야 한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 무술면에서는 아토가 테시아와 여러 번 연습해왔기 때문에 뒤처지지 않아. 처음에 조는 자신만만했지만 싸울수록 아들이 점점 우세해졌지. 몸을 풀고 두 부자가 진지하게 임하면서 손에 불꽃이 활을 타올랐어. 이 세계의 마법사들은 처음부터 원소와의 궁합을 가지고 있거든. 코너러들은 호환되는 원소를 더 쉽게 인식하고 다룰 수 있는데 어멘터는 그렇지 않아. 존도 이제야 자신에게 맞는 불의 원소를 찾은 경우야. 맨의 전생에서는 기를 주로 썼는데 이 힘은 자신의 의지에서 만들어진 거야. 하지만 두 힘은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이지. 불꽃 상태에 들어서자 아버지가 완전히 우위에 섰어. 맨은 화상을 두려워해 계속 피하기만 했지. 스승을 만나 배운 이후로 재능도 중요하지만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존은 그동안 쉬지 않고 수련하며 이 경지에 도달했어. 모두가 맨의 실력에 감탄했고 이제서야 진지한 모습을 보인 것이 더욱 놀라웠지. 청년은 두 손의 빛을 활성화시키며 아버지를 놀라게 했어. 두 사람의 주먹이 부딪혔지만 다치지 않았어. 레노는 계속 공격을 주도해 맨을 멀리 날려버렸어. 아토가 빠르게 성장한 이유 중 하나는 전생의 기 사용법에 대한 기억 덕분이야. 이 덕분에 연습 효율이 훨씬 높아졌지. 불 원소를 완벽히 다루게 된 후 스승은 그것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법을 가르쳐줬어. 이제 아토는 평범한 불꽃이 아니라 번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어. 높은 단계 마법을 본 가족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지. 맨은 아직 놀라기엔 이르다며 자신은 물도 다룰 수 있다고 했어.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란 맨은 경기를 중단해야 했고 아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 또 다른 기술이 있는지 궁금해했지. 그는 이 기술을 최근에 익힌 척했어. 빈 아저씨는 이런 나이에 이렇게 강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서 꿈을 꾸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 비아 양도 아토가 진정한 천재임을 인정했지. 오후에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 가족은 레논에게 아들의 밝은 미래를 알고 있냐고 물었어. 레논은 물론 알고 있었어. 3살 때 이미 만화 핵을 각성했고 집까지 날려버렸으니까. 이것이 가족이 이곳으로 이사온 이유 중 하나였지. 듣고 난 후 빈 아저씨는 메누시러스 마법학원에 입학시키자고 제안했어. 대륙 최고의 명문 마법학교야. 비용이 매우 비싸지만 아저씨가 전액 지원하겠다고 했지. 맨 같은 재능이라면 지원받을 가치가 충분해. 앨리스는 이미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부담스러워했어. 학비 문제도 걱정이고 다른 문제들도 많았으니까. 하지만 그 아저씨는 자신과 시러스 학원 원장이 친분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어. 만약 부탁하면 분명히 원장이 도움을 줄 거라고 확신했지. 동의했어. 아토는 이 일과 관련이 있으니 몇 마디 하고 싶다며 입을 열었어. 먼저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가족과 다시 만나게 된 기쁨을 이야기하며 부모님과 동생과 함께 이곳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지. 그리고 나서야 학교에 가는 문제를 생각해보겠다고 했어. 그 청년은 결국 연습 경기가 너무 힘들다며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자리를 떠버렸어. 밖에 나가자마자 그는 새로 사귄 친구에게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를 받았어. 릴리아가 재밌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지. 귀족 아가씨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집안의 하인들과 아주 친하게 지내.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가 마침내 그들이 정성껏 가꾼 정원을 태워버린 주인공인지 물어보는 바람에 조금 민망해졌어. 그는 그들에게 일을 더 시켜서 미안하다며 사과했지. 아토는 릴리아가 겉으로는 차분하고 말수가 적은 편인데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 릴리아가 기름진 고기 부분을 먹고 싶다 했는데 체중이 늘면 주인 아가씨가 화낼 거라며 주의받았어. 스트레스를 느낄 때마다 그녀는 집안의 하인들과 대화를 나눈대. 사실 그녀의 부모님은 딸이 마법사로 깨어나길 바랐지만 안타깝게도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신 그 기대가 어린 소녀의 어깨 위에 무거운 짐으로 남았어. 밤이 되자 부모님이 그녀의 방으로 와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어. 그들은 지금 아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어했지. 아버지는 그가 훌쩍 자라서 멋진 청년이 되었다고 칭찬했어. 하지만 아토는 여전히 엄마의 작은 아들이었어. 앨리스는 그가 여전히 예전처럼 똑똑하고 친절하다고 평가했지만 입학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어. 방으로 돌아가기 전에 어머니는 아토에게 보레키스 한 번 더 하라고 했고 청년은 너무 부끄러워했지. 며칠 후 예전 지인들이 조카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찾아왔어. 모험가 팀은 아토가 많이 자란 것을 보고 기뻐하며 그를 끌어안았지. 그는 모두가 변한 것을 느꼈어.
사람들은 그의 어깨에 있는 검은 만화, 괴물에 대해 궁금해했지. 여러 질문이 쏟아졌지만 제스민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 대신 그녀는 그의 몸 상태를 살피며 안부를 물었어. 잠시 후 그녀는 그를 꼭 안고 당시 그가 산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했지. 오늘 방문도 사실은 길이 닿는 곳이라 잠깐 들른 것이었어. 팀은 꽤 괜찮은 일감을 받았고 일을 마친 뒤 빨리 돌아오려고 애썼대. 모두가 먼 곳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아토는 갑자기 너무 낯설고 외로움을 느꼈어. 그는 이 왕국과 다른 지역에 대해 전혀 정보가 없었기에 모험가가 되어 탐험하고 정보를